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우리의 목 앞 중앙 부분에는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갑상선 호르몬과 혈중의 칼슘 수치를 조절하는 각종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다 분비될 때 각각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면서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지난 2008년에 60만여 명에서 2012년 87만 명까지 급증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 쌀쌀해지는 날씨와는 상관없이 평소보다 추위를 더 느끼고 식욕이 없어서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늘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추위와 체중이 는다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외과 상담 시간입니다. 갑상선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 관리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을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 받습니다. 갑상선 질환 외에 유방암이나 유방질환과 관련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고요.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외과 상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광주 현대병원 외과 정현승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중적으로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갑상선 질환 가운데 하나인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혈중이나 몸 내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 즉 정상보다 적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그 원인, 호르몬이 그 부족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크게 이제 1차성, 2차성, 3차성 이렇게 원인을 분류하는데 네. 1차성은 말 그대로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2차성은 갑상선은 그 뇌에 있는 시상하부나 또는 뇌하수체의 어떤 지배를 받는 기관인데 네. 그 위에 어떤 상부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2차성을 하겠습니다. 네. 3차성은 말씀드린 대로 또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는데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상태를 3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문제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그렇다면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만약에 2차성에서 뇌하수체 어떤 손종, 네. 어떤 그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 한다면 네. 그런 손종을 제거함으로써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1차성, 즉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 저하증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증이 오기 때문에 사실 완치라는 어떤 치료 개념보다는 네. 계속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어떤 관리라는 차원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통 이제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환자의 한 95% 정도가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좀 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이 오는 것이라 생각되고 네. 그다음 산후 갑상선염 그런 경우에 출산 후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임신 출산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변화가 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부모나 가족 가운데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았다면 유전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유전적 소인이 있는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하게 요즘은 그렇게 큰 증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단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어떤 말초 조직에 대한 대사에 어떤 저하증이 왔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그 뮤코다당류나 어떤 물질의 어떤 대사가 잘못돼서 이 몸에 축적돼서 이렇게 몸이 붓는다거나 부종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어떤 많이 피곤함을 느낀다거나 또는 추위를 잘 탄다거나 그다음에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무기력해진다거나 또는 살이 찐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보통 이제 대사 지연 때문에 그 피로 및 쇠약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과 말이 느려지고 또 추위에 민감해지며 호흡곤란, 특히 운동 중에 호흡곤란을 느낄 경우가 많으며 체중증과 인지 기능이 둔화되며 변비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자체에 심부근 반사 이완기가 제한되면서 어떤 반응이 좀 느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자체가 좀 늦게 뛰는 섬액이 나타날 수 있겠으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질에 대한 기질 축적에 의해서 건조한 피부가 된다거나 또는 쉰 목소리 또는 안면과 눈 주위로 부종이 생긴다거나 눈썹 탈모 또는 두텁고 커진 혀라 해가지고 혀가 좀 두터워질 수 있겠습니다. 기타로 우울증이 올 수 있고 또 월경 가다나 관절통 또는 심낭 삼출, 유류증, 고혈압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증상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초기에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 각각의 모든 장기에 다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이렇게 감별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어떤 특이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거의 정상인과 똑같은 그런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이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그때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저하증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시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사실은 이제 갑상선 기능 중독증이 먼저인데 갑상선 기능 중독증은 갑상선이 호르몬이 체내에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갑상선 중독증이 이제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갑상선 자체에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자체에 항진증이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기능 항진증이 없는 경우는 약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많이 드셨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중독증, 즉 호르몬이 많은 상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해서 중독증이 오게 되는데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우리나라 같이 요오드 섭취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레이브스병이라 해가지고 갑상선 자체에 어떤 갑상선을 계속 일을 시키는 어떤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증상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는 많이 다르겠죠. 일단 이 자체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이 질환 자체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2000cc 차량에 한 5000cc 엔진을 단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가끔 드리는데 식욕이 왕성한데도 체중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못 참게 되고 그다음에 발한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머릿결 어떤 변화가 온다거나 또 심하게 되면 안구 돌출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자체는 이렇게 많이 붓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빈맥이라 해가지고 심장이 보통 안정시에 90회 정도 이상이 될 정도로 심장이 빨리 되게 되며 특히 수면 중에 한 80회 이상을 뛰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건 특징적인 증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식욕 부진, 체중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체중이 좀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대사가 활발하다 보니까. 연령층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특히 이제 20대 사이나 50대 사이에서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만 가끔 그 50대 분들한테는 무감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 해가지고 뭔가 약간 좀 저하증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멍해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또 식욕은 떨어졌지만 또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매주 금요일은 건강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과 상담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상담 받겠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살아있는 생활정보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생활 속의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궁금증 라디오 정보시대가 채워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83-9993, 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받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에 접속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외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갑상선 질환 외에도 유방 질환과 관련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연령 또 성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원장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로함을 자주 느끼고 먹는 음식에 비해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주된 증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비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식욕도 왕성하기도 하고 체중이 줄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완전히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거의 두 질환이 비슷하고 예. 그다음에 또 호흡곤란이 온다는가 그런 건 비슷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질환입니다. 네. 하나는 쉽게 말하면 집안에 있는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고 네. 한 질환은 집안에 있는 보일러가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증상은 사실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능 저하증일 경우에는 변비가 나타나고 기능 항진증일 때는 설사가 나타나고 네. 또 기능 저하증일 때는 살이 찌고 기능 항진증일 때는 살이 빠지고 그리고 기능 저하증일 때는 추위를 잘 타게 되고 그다음에 기능 항진증 때는 더위를 잘 못 이기게 되고 그런 어떤 사실 상반된 개념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대 중후반 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에 무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상이 없는 단순 무록인지 악성인지 초음파만으로도 분별이 됩니까? 확실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좀 궁금하다고 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제거가 필요한가요? 하셨는데 일단 병원 쪽에서는 악성이면 얘기를 해줄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고 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갑상선 초음파를 받게 되면 한 40에서 50% 정도는 다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게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좀 경험 많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록과 어떤 무록이 아닌 어떤 혹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록은 사실 어느 몸에서 어느 장께서나 무록이 생기면 대부분 의사들은 별거 아닌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록이라 생각된다면 굳이 추가적인 치료나 어떤 검사를 할 필요 없고 보통 1년이나 2년 지나서 더 커진가 안 커진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 2년 지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은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이런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외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또 열이 많이 나고 화끈거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 증상과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좀 잘못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갱년기 증상하고는 좀 많이 차이 나는데 네. 살이 빠진다거나 또는 특히 빈맥 갱년기 증상이라 가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오겠지만 이렇게 빈맥이 나타나는 경우는 물론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항진이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더 이렇게 시사하는 증상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근력이 약해지면서 근육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다고요? 네. 그 남자분들한테 특히 또 이렇게 흡연하신 남자분들한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을 때 주기성 마비라 해가지고 수면 도중이나
또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갑자기 하지 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혈중 피 검사를 해보면 칼륨 수치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정상 수치되면 대부분 자연 치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증상이 심할 때는 그때 칼륨을 복용하게 되면 또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눈에도 좀 이상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죠.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안구돌출증이나 에게서 복시 같은 그런 눈에 대한 어떤 증상이 안병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자 상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의 남성이신데요. 병원 가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고 계시는데 간 수치도 높고요. 금연, 금주, 커피도 잘 마시지 않고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매일 약을 먹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식이요법과 자기관리일 텐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음식과 평소 생활 습관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왔던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그 아급성 갑상선 염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갑상선에 염증이 와서 어떤 호르몬 분비가 안 된 상태라면 대부분 시간 지나면 자연 치유되면서 좋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드신다 그러면 아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네. 유전적으로 그 남자분 아드님한테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대부분 환자가 95%가 여자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남자한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생겼다면 좀 더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하시모토 갑상선염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왔다 그러면 대부분 회복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보통 20년 지켜봤을 때 겨우 한 30% 되신 분만 갑상선 기능이 다시 회복된다는 보고가 있지 거의 대부분은 기능 저하증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계속 평생 복용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요오드 섭취가 가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좀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WH에서 우리가 요오드 섭취를 하루에 한 150 마이크롬 정도를 이렇게 권장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평균 한 3,000에서 한 4,000 마이크로그램 즉 권장량의 한 20배 정도 요오드를 섭취를 한다 합니다. 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김 2장이나 또는 미역국 한 그릇 또는 다시마 한쪽 정도는 이렇게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리고 요즘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셀레늄이라는 어떤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그 셀레늄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파괴 속도, 즉 하시모토에서 갑상선이 파괴되는 그런 속도를 좀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셀레늄 섭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암 환자분한테는 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더 드시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요오드 섭취는 좀 피하셔야 되겠네요. 네, 좀 줄이시는 게 좋죠. 예. 네, 너무 이제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역국을 너무 자주 드신다거나 어떤 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금연 금주 하신다는데 생활 습관, 운동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운동은 모든 병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지만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직 들어보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금연 금주 하시는 거 보면 생활 습관은 좀 괜찮으신 것 네. 같은데요. 네. 예. 좀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아에서 만약에 치료식을 늦추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그 뇌 발육이 좀 지연되는 어떤 뇌 기능 장애 그게 올 수 있고 어떤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되는 네. 어떤 난장이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증상이 초반에는 갑상선 어떤 호르몬의 어떤 분비량이 아주 많지 않거나 아주 적지 않거나 즉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로 증상이 없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각각의 그 말초 조직의 어떤 장기들이 망가지게 되므로 나중에 저하증 경우에는 뭐 협심증의 빈도가 올라가서 갑자기 네. 급살을 한다거나 뭐 항진증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소아에게 나타날 수도 있군요. 네, 소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참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이 소아 때나
20대층 좀 젊었을 때는 좀 발견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정기적인 뭐 건강검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피검사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두 가지의 피검사가 있는데 TSH라 해가지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T4라 해가지고 혈중 내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수치만을 가지고도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혈액 검사만으로도 일단은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그 치료 방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내 갑상선을 내가 파괴하는 그런 만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고 해서 뭐 진단이 됐다고 해서 당장 치료를 하거나 뭐 치료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환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보통 20% 되시는 분들한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진단되면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저하증이 오게 되면 방법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면서 정상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셀레니움 섭취가 좀 더 이렇게 갑상선 파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네. 아직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치료는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하면서 갑상선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나라마다 좀 일차적인 치료 방법이 틀리는데 항진증인 경우에는 보통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갑상선제라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와 분비에 관여하는 약을 씀으로써 갑상선 호르몬 정상 수치를 맞춰주는 걸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해서 갑상선을 태워서 이 갑상선의 기능을 좀 떨치는 그런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치료를 일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보통 약이 이제 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라고 많이 권유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제는 공복 시 흡수율이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다른 약과 같이 먹게 되면 한 10% 정도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 시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네. 갑상선 호르몬 약은 뭐 평생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 문자 상담하신 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임의대로 약의 복용을 좀 중단해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물론 의사와 상담이 좀 필요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계속 약을 드셔야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그렇군요. 문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목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갑상선염에 걸렸었는데 갑상선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초기에 갑상선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네요. 갑상선 일단은 내원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초음파 검사하고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진짜 갑상선염도 어떤 하시모토 갑상선염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목이 부어오르는 것이 옆에 있는 림프절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어오르는 건지 네. 그걸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갑상선염이 있으면 초음파상에서 좀 갑상선이 많이 부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피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체크하게 되고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써야 되는데 초기에 갑상선 증상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되면 거기에 맞게 네. 처치를 해야 됩니다. 약물 복용이 좀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료 방법 가운데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있습니다. 이건 환자가 어떤 상태일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인가요?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항갑상선제를 환자한테 복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로 항갑상선제를 드시게 되는데 그러면 한 40% 정도에서는 관대라해가지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치료할 필요는 없고 계속 한 번씩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신 분들한테는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약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2차적인 치료로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사선 요드 치료라는 것은 갑상선이라는 조직은 요드를 섭취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요드에다가 방사선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갑상선이 이 요드 방사선이 묻어 있는 요드를 섭취해가지고 갑상선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약으로 치료를 했지만 재발한 경우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 그레이브스병일 때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한 경우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방사선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사선 피해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젊은 분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방사선 동요소 치료는 보통 30대 이후에 그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 젊으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이 방사선이 혈중 내 체내에 들어갔을 때 2차적인 어떤 백혈병이나 다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 꺼려했던 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이렇게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치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2차적인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더 심해지지는 않을지 재발이 되지는 않을지 완치는 되는 건지 참 염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기능성 갑상선 질환의 재발률과 완치율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 기능 저하증인 경우 즉 하시모토 때문에 기능 저하증인 경우는 또 그레이브스병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온 경우는 사실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물질들을 체내에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병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시모토 갑상선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된다면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평생 약을 드셔야 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 죄송합니다. 약으로 이제 먼저 치료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40% 정도만 이렇게 관해에 돌아다니고 나머지 분들은 재발하게 됩니다. 그럼 네. 재발하게 되면 어떤 수술적인 요법을 쓴다거나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함으로써 갑상선 기능 정상을 유지하려 하는데 수술 자체도 한 15% 정도는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그 음식 요오드 섭취는 좀 줄이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요오드 함량이 많은 것이 뭐 해조류,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인데 평소에도 갑상선 이런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증상이 없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는 경우는 좋지 않을까요? 예방을 위해서. 너무 어떻습니까?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고요. 예. 또 많이 먹어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한 150 마이크론 정도의 하루 복용량을 권장하는데 우리나라 식생활을 봤을 때 하루에 김 2장, 네. 아까 말씀대로 미역국 한 그릇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환자들도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드셔도 만성 됩니까? 갑상선이 있어도 예. 그 정도의 영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능성 갑상선 질환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이 있으면 어떤 점 주의해야 되는지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드 섭취를 너무 적게 한다거나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삼면이 다 바다인 나라에서는 절대 섭취율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증상인데 좀 막연하게 갑자기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한번 병원에 오셔야죠.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네. 갑상선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 같은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좀 줄여야 되겠죠. 네. 예.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현대병원 외과 정현승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0에서 100mm 다소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물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법률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